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이 내용을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선대위 출범하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용호 의원 영입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어떤 얘기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선거는 과거 여러 차례 거쳐서 경험을 해보시겠어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먼저 신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입당의 의미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별다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별다른 실수를 무엇을 생각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의중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서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부분은 아마 민주당의 입당을 신청도 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당내 사정 때문에 입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던 사이에 아마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접촉을 했고 제 짐작에는 순창 남원인데 네. 저분이 아마 판단컨대는 순창에 연고지를 둔 김종인 위원장과의 먼 관계 이런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 있는 건 아니라 정치적 판단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아시는 대로 좀 경향신문에서 정치 부의자 오래 한 분이고 해서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나중에 뭐 언론에서 또 매출 오면 나오겠죠. 예. 왜 가게 됐나. 이용호 의원 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게 됐나. 국민의힘 가게 됐나. 기사가 나올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이거예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지금 오늘 벌써 오늘 한 90 며칠 3월 9일 90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실수 안 하면 그렇게 후보의 실수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과 같은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그런 사소한 실수가 누적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후보나 선거 캠프 전원한테 심지어 당원 전체한테 하는 거고 저 판단의 근거에는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지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뒤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본인이 지난 4월 7일 날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 그때 민심의 향배가 민심 지점이 크게 이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근거에 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자신감이 맞느냐 틀리냐는 뭐 90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큰 흐름은 역시 노련하게 잘 짚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같은 질문을 유 교수께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입당의 어떤 의미, 앞으로 기대 효과와 함께 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별다른 실수 이 부분에 대한 의미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글쎄 이용호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양쪽을 다 저울질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달 전인가요? 뭐 저 윤석열 캠프로 간다 그러다가 또 한 열흘인가 일주일 동안 싹 사라졌었잖아요. 연락이 안 되고요. 민주당하고 또 이제 조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측에 요구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을 아마 요구했던 거로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대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2년 뒤에 공천이라는 걸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누가 지도부가 될지 뭘지 알면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현직도 지역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다. 이재명 후보가 이용호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오늘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갔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전북인데요. 전북이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아닌지 그건 뭐 좀 두고 보면 나타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발언은 그 시청자분들의 국민을 다 지켜보셨습니다만 하여튼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극적으로 주말에 봉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대위 구성은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뭐 실무적으로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태희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실장했던 그분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현직 국회의원들, 현직 의원들과 이 국민의힘 과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세력들의 중진 의원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있고 또 뭐 이준석 대표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갈 때는 별로 이제 잡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서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뭉쳐졌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기가 닥치거나.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으로 뭉쳐있는 지금 선대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거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문제가 될 경우는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그걸 누가 그럼 봉합할 것이냐, 누가 그걸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상당히 난제가 아닐까. 앞으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란 이름을 정한 국민의힘의 선대위, 이제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중도 또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적어도 짜임새 정도를 보면 구조는 괜찮다고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노련하게 보이고 실력이 입증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젊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게 느껴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뭐 합니다. 얼굴마담 내지는 뭐 전선 사령관 앞장서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뒤에 김병준 뭐 굉장히 경력을 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무게감이나 중량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며칠 사이에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저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고 있네. 저러다 뭐 되겠나라는 의문에서 갑자기 안정적으로 바뀌니 묘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내심 배신 때리고 왔다, 배신자라고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나 여권 내부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왜 저분들이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이쪽으로 왔는가 야당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사실은 내성, 자성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속 부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기구를 나중에 신문에 나오시면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선대위 기구 안에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있는 직속 부대, 별동대들이 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전략 전술을 펴고 뭘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게 금태섭 전 의원, 또 뭐 정무대응실장 하는 뭐 정태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성향이 중도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김종인만의 색깔을 낼 거고 그것이 바로 또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최근까지 이른바 윤핵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김핵관 홍역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근데 그 윤핵관 부분에서 이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일정 합의 끝에 어떻게 보면 제외됐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김종인 박사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당무와 선거 전반을 총괄하는 지휘권을 지게 된 이마당에 이른바 윤핵관들이 힘을 쓸 여지랄까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은 완전히 없어졌고 심지어는 그렇게 걱정하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자기의 역할이 김종인 위원장을 서포트하는 거다,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같은 그런 당내 갈등은 없을 겁니다. 네. 또 한 가지요. 검사 출신이 몇 명이다 캠프에 선대위 몇 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간에 측근들 간의 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6명이다, 9명이다. 이게 마치 검사 출신이 많으면
더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은 진짜 실제로 저도 그 리스트를 봤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캠프에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올려줬던데 한 7, 8명이 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출신이 또 윤석열 예. 후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검찰 정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그 선대위 이제 그 발대식인가요? 할 때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정권 교체를 한 7번인가 10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검찰총장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예. 그 정권 교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고 지금 정권 교체 지지율이 높은 건 제 생각에는 지금 사회 경제적인 갈등이라든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사회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선동적인 어떤 대중 선동적인 구호만 외친 게 아니냐. 그러면 정권을 잡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의 이 사회 경제로 지금 모순 문제, 청년 문제, 젠더 갈등 문제,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로드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잘했던 거 뭐냐? 검찰총장이라는 거죠. 검찰 권력. 검찰 권력이 물론 이제 범죄자도 잡고 감옥도 집어넣고 기소도 하는 거지만 상당히 그 검찰 권력은 배제적이고요. 소수 독점적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검사 출신들이 지금 선대위에 많고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소위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신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인이 언제쯤 공개 행보를 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 글쎄요, 공개 등판 시점 그리고 등판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언젠가는 후보 부인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요구와 국민의 궁금증이 커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판단할 텐데 아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어느 사이가 돼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딱 나오면서 지금까지 부인 김건희 씨에게 쏟아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이력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랄까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느 정도 연루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필요할 거예요. 제가 볼 시간도 필요하고 본인이 조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사안을 좀 정리해서 주변에 이른바 참모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나름 추측만 할 뿐이고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면은 다만 저는 나오게 되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1972년생이에요. 내년이 되면 딱 50이에요. 가장 만약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젊은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직업을 갖고 있고 전업을 전문가잖아요. 전시기획자로 이름을 알렸으니까 저는 어찌됐건 그런 활동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문직 여성 40대 후반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롤 모델이랄까 이런 걸 좀 제시해주는 그게 김건희 씨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커튼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한다. 김건희 씨를 가리켜서 오늘 또 그렇게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선 레이스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로 김건희 씨의 등장 시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프레임으로 또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뭐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임태희 본부장은
커튼 뒤에서 후보 내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오늘 아침 네.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한 한 김건희 씨는 이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참모들의 의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죠. 김건희 씨 상대로 한 지금 사법부의 조사도 있는 것이고 수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무대에 등장하기면서 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성들일 거예요. 제가 취재해 본 바에는 언제 나와? 저 사람 어떨까? 네. 여러 가지 과거 행각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하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임태희 본부장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능한 한은 안 내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리스크가 워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 안 나오기는 어려운 정치 공세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많은 의원들이 최근 들어서 두 후보 간의 토론회를 왜 안 하느냐, 특히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왜 법정 토론만 하려고 하고 허심탄회하게 정책 토론을 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마냥 손사래만 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좀 이제 성급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후보 등록을 2월 13일, 2월 14일 이틀간 하고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많은 데서 선관위에 뭐 주최 토론도 있고 또 언론사가 하도 많아서 네. 언론사에서 전부 다 서로 토론회를 주최하려고 할 텐데 토론회는 차고 넘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후보 등록 전에 자 무슨 토론합시다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정치 공개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 근저에는 아마 다변과 달변의 이재명 후보가 눌변과 준비 안 된 윤석열 후보를 아마 확 누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조금은 성급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게 말 잘하고 준비 잘했다고 해서 임기응변 좋고 순발력이 좋은 말솜씨 좋다고 해서 사람 높은 점수를 쳐줄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은 힘을 어떻게 보면 좀 느리지만 무겁고 오히려 관록이 있는 이런 좋아할 거예요. 좀 다른 측면이고 또 하나는 개인기로 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약간 집단적 성격이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옆에는 그 경제통 오래 했던 김종인 박사나 김병준 박사가 또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쪽은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윤석열 후보가 쭉 선다 그러면은 총리감은 누구고 예비내각 같은 거 발표하게 되면 또 보면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런 그 토론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되는 걸로 넘어간다고요. 따라서 이 지점은 민주당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유영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토론이라는 것이 뭐 개인의 어떤 달변이라든가 능변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검증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만약에 선관위 토론회들 하면 2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하게 되면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이 선거 분위기로 그냥 이 선거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이 어떤 후보자들인지 그 능력과 자질이 어떤지를 국민 앞에 검증하고 평가받을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 근데 뭐 김종인 그 참모들이 다 따라가는 거 그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 후보가 실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두 사람이 빨리 만나서 토론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차별화와 관련된 고민인데요. 먼저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려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그 최종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누구 개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주셨던 그 무한한 신뢰에 어떻게 보답하느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싫어하는 검찰공화국이 와요.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중도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재명 후보만의 색깔을 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차별화를 두는 것 역시 좀 어려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지금부터 저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와 차별합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차별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벌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반성과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하는 공격을 하잖아요. 정부 관료들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현재 태도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목하는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차별화는 시작됐다. 다만 이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온 국민들이 보기에 아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르겠네. 내지는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마음 먹고 하는구나라는 판단할 지점은 언제냐. 제가 볼 땐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좀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그 대목이 이제 봉착하겠죠. 적어도 당 선대위 전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재명 후보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점을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차별화냐 아니면 계승이냐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유 교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그건 다룰 수밖에 없고 또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달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 시도도 열었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과거의 구권위주의 세력들을 응징하고 단죄해서 다시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냈던 건 사실이죠. 그건 촛불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지금에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현재 사회가 사회 경제적인 갈등과 불평등 문제,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럼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청사진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마 이 점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문재인 정부가 일부 한 것도 있고요.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왔고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새로운 정부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소상공인도 만나고 지금 만나는 행보를 보면 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문재인 정부를 뭐 단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만의 어떤 차별성과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앵커가 여쭤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여쭙는 것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가 이미 이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 교체론이 어찌됐건 정권 유지 내지는 정권 재창출론보다는 아직도 꽤 높은 두고 꽤 높게 나오는 이 대목에서 이게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를 이재명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이 대목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앞을 말씀하셨지만 앞을 막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에 육박하네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은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 차원의 당 선대위 차원의 집단적 의사 표시로 이 정부와의 차별화를 뭐 공개하든 공표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거는 4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촛불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단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발전적인 차별화,
발전적으로 이어갈 건 이어가면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라든가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그건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들 간에 지지자들 간에 좀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당원 게시판이 과열이 됐었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닫았다가 결국은 1월부터 이것을 실명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게 오늘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어떻게 보면 당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인데 이것이 실명으로 운영됐을 때 뭐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언로가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비실명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하고 그런 담론이라든가 토론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동안에 좀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언어라든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측면들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이 분열하거나 극단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잠시 폐쇄했다가 예. 실명으로 바꿔서 책임감을 좀 강화하는 아마 그러한 대선을 앞둔 하나의 중요한 당의 전략적 차원으로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30일이었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상정 안건에서 빠지자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단체로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SNS에 화천대유 특검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꺼낸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제3지대 회동을 통해서 딱 이야기 쌍특검 빨리 해라. 양쪽 당을 좀 공격을 한 게 아마 촉발됐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계속적으로 좀 답답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결국은 대장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건 특별검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원래 우리가 수사가 못합니다. 아에서 약간 태업적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검찰에서도 빨리 정치권에서 특검 합의해서 가져가십시오라는 신호를 많이 보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을 종합해보면 자, 이재명 후보 특검 하자. 그리고 저 꼭 다만 그걸 넣어달라. 부산저축은행 건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수사했던 그 부분도 포함시키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전부 다. 그런데 원내 이걸 특별검사 부반을 합의하려고 그러면 여야 원내 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원내대표 하는 말 들어보면 여당이 피한다고 종잡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좋다고 한 만큼 양 대통령 후보가 빨리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특검법을 만들든지 상설 특검법에서 시작하든지 협상을 해야 돼. 이게 국민이 바라는 바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진실, 그러니까 팩트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이 특검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쌍특검이라는 것이 대선 레이스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 각 후보들 간의 이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어떤 셈법으로 작용하게 될지가 또 다른 변수이자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검찰 및 사법기관이 이러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문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못하다. 많은 의혹을 품게 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자기가 연고 있는 검찰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또 소환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우리 사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 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양 후보가 만나서요. 후보가 만났으면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합의해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도 지금 고발 사주 문제, 검찰권 사유화 문제도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 후보가 만나서 둘 다 합의하자. 쌍특검이라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진짜 의심하고 의혹이 돼 있는 문제를 대선 전에
양 후보가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예. 용단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예. 네. 대선을 이제 90여일 정도밖에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특검 도입이 결정이 된다고 한들 뭐 이후 좀 수사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선 이후에나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특검을 통한 두 후보에 대한 수사는 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우선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게 쌍특검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것은 이게 대장동과 또 하나 고발 사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받는 대장동.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걸 의심받는 고발 사주. 이걸 쌍특검 하자는 거고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요 뒷부분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부분에서 쌍특검 이야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인데 대장동 특검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 화천대유 특검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을 넣을 것이니 말 것이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55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이게 다 수사 대상으로 합의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출발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월 15일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후보자나 모든 선거 후보자는 신분이 보장돼요. 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는 수사는 예. 진행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 후에 발표되겠죠. 예,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